아버지가 치매로 투병하신 지 장장 5년이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아버지를 돌본 것은 오롯이 나, 민우 혼자였다. 아버지는 대소변을 못 가리실 때도 많았고, 때로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낯선 사람 취급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다.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동안 내 청춘은 서서히 시들어갔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다.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한 달 전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결국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사무제까지 겨우 마치고 나니 온몸에 긴장이 풀려 며칠 동안 집안에서 앓아누워 있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흔적과 양냄새를 맡을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고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면 눈물만 흘렀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딱 한 달째 되던 오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7년 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연락 한 통 없던 형 진우가 갑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그것도 아주 말끔한 정장 차림에 낯선 변호사 한 명을 대동한 채로 말이다. 민우야, 고생 많았다. 형은 마치 어제도 본 사이처럼 너무나도 덤덤하게 인사를 건넸다. 7년 만에 나타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지독하리만치 차가웠다. 내 기억 속의 형은 늘 이기적이었지만 설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안 오던 인간이 이제야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형이 어떻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버지가 병상에서 그렇게 형 이름을 부를 때는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야 나타나서 고생 많았다는 말이 나와? 장례식장에도 얼굴 한번 안 비추더니 도대체 왜 온 거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형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하지만 형은 내 분노 가득한 외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이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볼 뿐이었다. 형의 눈빛은 철저하게 계산적이었고 그 곁에 서 있는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고쳐 잡으며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민우야, 감정적으로 굴 거 없다. 내가 왜 왔겠니? 세상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법이야.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남아있는 재산 문제를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 재산이라는 단어가 형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5년 동안 병원비와 약값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작은 상가 건물 한 채 빼고는 거의 모든 돈을 쏟아부었다. 그 상가 건물마저도 간병비 때문에 담보대출이 잔뜩 잡혀있는 상태였다. 형은 아버지를 간호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오직 목적은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산뿐이었다. 재산? 형이 무슨 자격으로 재산을 노네? 아버지가 아플 때 10원 한 장 보탠 적 있어? 7년 동안 연락 끊고 살았으면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어야지. 내가 주먹을 쥐고 소리치자 형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미소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잔인했다. 형은 천천히 양복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양심이라니, 민우 넌 여전히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법이라는 건 말이야, 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형은 주머니에서 자그마한 USB 하나를 꺼내 내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형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갔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직접 남기신 공증된 유언장과 영상자료야. 아버지가 남기신 상가 건물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전부 나, 진우에게 상속된다고 아주 명확하게 적혀있지. 너한테는 단 한 푼도 갈 게 없다는 뜻이야. 민우야, 이제 우리도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겠니? 형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소름이 돋았다. 7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우 형은 마치 어제도 이 집에 머물렀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형의 옆에 서 있는 정장 차림의 변호사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아무런 망설임 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진짜 뜻이다. 형이 주머니에서 꺼낸 검은색 USB를 변호사에게 건넸고 곧이어 노트북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내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아버지는 내가 기억하는 최근의 유약하고 초점 없는 모습이 아니었다. 단정한 셔츠를 입고 아주 또렷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계셨다. 5년 동안 아버지를 간병하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정정하고 이성적인 모습이었다. 나 강태성은 내 사후의 모든 부동산과 재산을 큰아들 진우에게 넘긴다. 이는 내 온전한 정신으로 결정한 바이며, 영상이 나오는 동안 형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 아주 잠깐 정신이 맑으셨을 때 찍은 영상이 분명했다.
형은 이미 7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내가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병수발을 들 때, 형은 법적인 빈틈을 찾아내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말도 안 돼. 형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가 왜 형한테만... 억울해할 거 없다. 아버지는 원래 나를 가장 믿으셨으니까. 아, 그리고 너 이것도 확인해봐야지. 형이 턱짓으로 아버지가 쓰시던 방을 가리켰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다.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금고를 열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린 끝에 겨우 문이 열렸다. 하지만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하게 보관하시던 집문서와 토지대장, 원본 서류들이 단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사라진 상태였다. 언제 빼돌린 걸까? 형이 장례식장에 잠깐 들렀던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움직인 게 분명했다. 내 모든 노력과 헌신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텅 빈 금고 앞에서 넋을 잃고 있다가 다시 거실로 뛰쳐나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아내며 형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형이 다 가져간 거지? 집문서랑 땅 서류들. 다 형이 훔쳐간 거잖아. 내가 5년 동안 아버지를 어떻게 모셨는데. 형이 인간이야? 내 절규 섞인 외침에도 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쯧쯧 찼다. 그리고 곁에 있던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문서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민우 씨, 감정적으로 대응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니까요. 여기 확인해 보시죠. 변호사가 가리킨 문서의 맨 앞장에는 커다란 글씨로 가족 합의 및 소유권 이전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날짜에 나와 형, 그리고 아버지의 명의로 된 도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비밀스러운 가족회의가 이미 존재했었고, 그곳에서 모든 합의가 끝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완벽한 법적 문서였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내 머릿속은 하얗게 마비되어 가기 시작했다. 형이 변호사와 함께 서류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설 때까지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대한 절망의 무게가 되어 내 온몸을 짓눌렀다. 7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귀신같이 나타난 형. 그리고 그 손에 들려있던 유언장 영상과 텅 비어버린 금고. 머릿속이 웅웅거리며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모시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가 했던 모든 헌신과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 것 같았다. 이제 이 집에서도 나가야 한다고. 형은 차가운 목소리로 내게 딱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명의가 이미 자신에게 넘어왔으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는 형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통장 잔고는 아버지를 간병하며 병원비와 약값으로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처지였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는 바닥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거실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주인을 잃은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휠체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 휠체어를 보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형에 대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올랐다. 이대로 허망하게 쫓겨날 수는 없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처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됐어. 아버지가 제정신이실 때 형에게 전부 다 주실 리가 없어. 휠체어 쪽으로 다가가다가 문득 손잡이 아래쪽에 달린 작은 기계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치매를 앓으시던 아버지가 혹시라도 혼자 밖으로 나가 길을 잃으시거나 사고를 당하실까봐 내가 직접 달아두었던 소형 바디캠이자 블랙박스 카메라였다. 아버지가 외출하실 때는 물론이고 집 안에서도 늘 켜두었던 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신이 없어서 완전히 잊고 있었던 존재였다. 손을 떨며 카메라를 분리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만약에 형이 아버지의 금고를 뒤지고 유언장을 조작했다면 이 안에 무언가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실말 같은 희망이 생겼다. 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켜고 카메라에 SD카드를 연결했다. 마우스 패드를 움직이는 손가락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화면에 수많은 영상 파일 목록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 몇 달 동안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형이 들고 왔던 USB 속 유언장 영상의 촬영 날짜를 떠올렸다.
형은 그 영상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달 전, 아주 정신이 맑으실 때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나는 마우스 위를 급하게 굴려 정확히 그 날짜의 폴더를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의 타임라인과 요양병원 입원 기록을 대조해보기 시작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확인한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온몸의 피가 단숨에 얼어붙는 것 같은 극심한 소름이 돋았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형이 보여준 유언장 영상 속 촬영 날짜. 바로 그날은 아버지가 고열과 호흡 곤란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산소호흡기를 낀 채 의식을 잃고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 계시던 날이었다. 자가 호흡조차 불가능해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계시던 그날. 아버지가 카메라 앞에서 멀쩡하게 유언을 남겼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휠체어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했을 때 내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모시며 발이 되어주었던 물건이었기에 손때 묻은 메모리 카드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려왔다. 화면에 모래바람 같은 노이즈가 스치고 마침내 복구된 영상들이 날짜별로 정렬되었을 때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형 진우가 나타나기 전,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복구된 영상과 아버지가 남기신 서류 더미를 하나씩 대조해가며 나는 밤을 지새웠다.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러다 내 눈을 의심케 하는 서류 한 장이 컴퓨터 모니터 옆 불빛 아래 드러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정확히 한 달 전의 날짜가 찍힌 등기부 등본이었다. 말도 안 돼.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어? 내 입에서 탄식 같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아버지가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해 마련하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낡은 주택의 명의가 이미 한 달 전에 형의 이름으로 이전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당시 인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셔서 본인의 이름 석자도 제대로 쓰지 못하던 시기였다. 그런데 증여라니. 그것도 7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형에게 법적인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끝났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명백한 불법 명의 도용이자 불법 이행이었다. 손끝이 분노로 부르르 떨렸다. 7년 동안 아버지가 아플 때는 모른 척하더니 뒤에서는 이런 추악한 짓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주택 명의 변경 서류는 형의 거대한 범죄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했던 것이다. 진짜 문제는 아버지의 은행 계좌 내역이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던 아버지의 주거래 은행 통장 잔고는 현재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 내역을 살펴보니 아버지가 위독해지기 시작한 수개월 전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수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인출된 흔적이 있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빠져나간 막대한 자금들. 이 큰 돈들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어떤 방법으로 인출된 건지는 주택 명의 도용 서류만으로는 전혀 설명되지 않았다.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형의 치밀함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진우 형, 당신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아버지를 두고 대체 어디까지 한 거야? 방 안의 공기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귀를 찔렀고 나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아버지가 남긴 서류 상자의 맨 밑바닥을 미친 듯이 뒤졌다. 통장 내역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가 반드시 여기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종이 무더기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때 두꺼운 계약서 파일 사이에 낀 낯선 영수증 한 장이 내 손가락 끝에 걸려 나왔다. 그것은 일반적인 병원비나 약값 영수증이 아니었다. 영수증 상단에는 생소한 이름의 IT 업체 로고가 박혀 있었다. 결제 금액은 자그마치 수천만 원에 달했고 품목란에는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단어들이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AI 음성 복원 및 딥페이크 오디오 음성 합성 시뮬레이션 기술 용역 대금 납부 확인서. 그 글자를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강한 충격과 함께 형이 보여주었던 USB 속 아버지의 유언 동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분명 치매로 정신을 못 차리시던 아버지가 너무나도 또렷한 목소리로 형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다고 말하던 그 기이한 영상. 내 손에 쥐어진 영수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형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압박감이 나를 덮쳤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강남의 화려한 시티뷰와 고급 가죽 소파. 그리고 책상 뒤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형. 진우의 모습은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보였다. 7년 만에 나타나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가로채려는 인간. 내 손에 쥔 블랙박스 영상과 등기부 등본 서류가 가볍게 떨렸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형의 책상 앞으로 걸어가 서류를 거칠게 내던졌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형.
진우 형은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만년필을 굴리며 비웃듯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못 배운 티 내지 마라, 민우야. 다짜고짜 들어와서 이게 무슨 행패냐. 행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야. 아버지가 치매로 정신도 못 차리실 때 형이 강제로 이 오래된 집 명의를 형 앞으로 돌려놓았잖아. 은행 거래 내역도 이상해.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그 비디오 속 날짜랑 실제로 형이 서류를 조작한 날짜가 전혀 안 맞아. 이거 다 불법이잖아. 내 외침은 사방이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사무실 안을 공허하게 울렸다. 내 가슴은 터질 것처럼 뛰었고 억울함과 분노로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다. 아버지를 수년간 똥오줌 받아내며 간호한 건 나였는데 어떻게 이 인간은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진우 형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숨을 크게 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는 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법? 민우야, 내가 법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리니? 내가 들고 온 그깟 서류 몇 장으로 날 꺾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뒤에 네로라 하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몇 명이 붙어있는지 알기나 해? 네가 아무리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고 고소를 해도 그 서류들이 법원 문턱을 넘기도 전에 다 기각될 거다. 왜냐고? 내 대가리로는 상상도 못할 인맥과 돈이 나한테는 있거든. 형은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꺼내 내 앞으로 툭 던졌다. 유산 상속 포기 및 부재소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향후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끔찍한 내용이었다. 여기 사인해. 그러면 내가 길바닥에 나앉지 않게 방 한 칸 얻을 정도의 푼돈은 챙겨줄 테니까. 끝까지 버티면 넌 한 푼도 못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내가 널 횡령이나 노인 학대로 엮는 건 일도 아니거든. 아버지를 모시는 동안 내가 아버지 돈으로 생활비 쓴 거. 그거 다 추궁하면 네가 범죄자 되는 거야, 알아? 치밀하고도 잔인한 협박이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내 유순한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아는 형은 내 숨통을 어떻게 조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형의 거대한 권력과 법적 장벽 앞에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형은 내 손에 억지로 펜을 쥐어주며 나를 압박했다. 거절할 수 없는 절망이 온몸을 지배하려던 그 순간이었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진우 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어깨를 묵직하게 누르며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내 귓가 바짝 다가와 속삭였다. 마치 내가 다 이긴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찾아왔는데 정말 가소롭구나. 민우야, 말기던 비디오라 라트 주인이었다고 준비사오. 방 안의 모든 전등을 스위치 내리듯 꺼버리자. 사방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침없이 가라앉았다. 그 깊은 어둠을 찢고 나온 것은 오직 책상 위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퍼렇고 차가운 전자광뿐이었다. 방치된 방구석의 먼지들이 빗줄기를 타고 유령처럼 떠다녔고 그 인공적인 불빛은 책상 앞에 서 있는 그의 야윈 얼굴을 기괴 할 정도로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마우스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을 미세하게 떨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지금 화면에 떠있는 메일의 첨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지난 몇 년간 쌓아올린 모든 평온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머릿속에서는 당장 이 컴퓨터의 전원을 뽑아버리라는 이성과 진실을 마주해야만 한다는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일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정막을 깨는 요란한 진동에 그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민우였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잔뜩 긴장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너 지금 집에 있어? 설마 그거 확인한 건 아니지? 아직 안 열었어. 방금 메일함에 들어온 것만 확인했어. 절대 열지 마. 내 말 들어? 그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문서가 아니야.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야 해. 그놈들이 내 위치를 알아챘을지도 몰라. 민우의 다급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모니터 화면 중앙에서 깜빡이는 붉은색 다운로드 아이콘에 고정되어 있었다. 두려움은 어느새 기묘한 오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여기서 도망친다면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할 터였다. 이미 늦었어, 민우야. 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그는 단호하게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스마트폰을 책상 위로 툭 던져두자 방 안은 다시금 모니터에 웅웅거리는 펜 소음으로 가득 찼다. 차가운 전자광이 그의 눈동자에 비쳐 파랗게 일렁였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마침내 마우스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화면 속 붉은 아이콘을 향해 검지손가락에 힘을 주어 더블 클릭을 눌렀다. 로딩을 나타내는 모래시계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그의 호흡도 순간 멎었다. 몇 초간의 짧은 정적 끝에 마침내 베일에 쌓여있던 파일이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우며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온 첫 번째 문장을 확인한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거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설마 했던 계모의 배신, 그리고 형 진우가 저지른 AI 딥페이크라는 추악한 범죄의 증거가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온 모든 것이 그들의 탐욕 속에서 난도질 당했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혀왔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으려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나에게는 아직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증거가 있었고 피를 나눈 친척들이라면 내 억울한 사정을 듣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었다. 5년 동안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나를 그분들은 다 보아왔으니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큰아버지 댁이었다. 평소 호탕하고 정의로우셨던 큰아버지만큼은 내 편에 서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거실 탁자 위에 휠체어 카메라에서 복원한 영상과 진우 형의 조작 증거들을 다급하게 꺼내놓았다. 큰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형이 아버지를 속인 것도 모자라 가짜 영상을 만들었어요. 새어머니까지 짜고 아버지를 이용했다고요. 하지만 내 말을 듣는 큰아버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증거 자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그저 귀찮다는 듯 담배 연기만 길게 내뿜을 뿐이었다. 민우야, 너 사람이 왜 이렇게 추해졌냐? 아무리 돈이 탐나도 그렇지. 이미 가신 분 유언까지 조작해가며 형을 모함해? 네? 모함이라니요?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내가 소리치자 옆에 있던 고모가 혀를 쯧쯧하며 끼어들었다. 진우가 그러더구나. 내가 아버님 모시는 동안 병원비 핑계로 뒷돈을 얼마나 챙겼는지 모른다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형이 합법적으로 물려받은 재산까지 뺏으려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와?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겉으로는 효자인 척하더니 속은 아주 구렁이가 가득 들어찼어. 주변에 모여든 다른 친척들의 눈빛도 매섭기 짝이 없었다. 멸시, 비난, 그리고 조롱.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모신 효자가 아니라 재산에 눈이 멀어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하는 페류나가 되어 있었다. 어안이 벙벙했다. 머리를 강하게 엇맞은 것처럼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진우 형은 이미 손을 써둔 상태였다. 친척들의 사업 자금을 대주거나 거액의 용돈을 쥐어주며 돈의 힘으로 그들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가려버린 것이었다. 자본의 달콤함에 취한 친척들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진우 형만이 정이었고 빈털터리가 된 나는 그저 추잡한 회방꾼일 뿐이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너 같은 불효자식은 우리 집안 사람으로 인정 못하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큰아버지의 불호령과 함께 내 손에 들려있던 서류들이 거실 바닥으로 팽개쳐졌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종이들을 주워 담는 내 손이 비참하게 떨렸다. 쫓겨나듯 대문을 나서는 내 등 뒤로 쯧쯧 키워줘봐야 아무 소용없다더니 욕심이 끝도 없네 하는 수군거림이 가시처럼 찔러왔다. 터덜터덜 걸어나와 차가운 밤거리 한복판에 섰다. 세상이 나를 통째로 거부하는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과 무력감이 밀려왔다. 돈 앞에서는 핏줄도 5년의 세월도 진실도 아무런 힘이 없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울컥 쏟아졌지만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법적으로 이 조작된 진실을 바로잡아야 했다. 바로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침을 꿀꺽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민우 씨 되십니까? 송현 법률사무소입니다. 이진우 씨의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기계적이었다. 이진우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중으로 법원에서 발송된 최긴급 법적 처분 통지서와 소장 부본이 송달될 예정이니 도주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즉시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형은 내가 반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나를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해 감옥에 쳐넣을 준비를 끝마친 것이었다. 방금 전 친척들의 차가운 외면이 형의 거대한 덫의 시작이었음을, 그리고 이제 그 덫이 내 목을 완전히 조여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공증인 사무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공기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넓은 대리석 테이블을 중심으로 친척들이 빼곡히 둘러앉아 있었다. 한때는 명절마다 나를 기특하다며 안아주던 숙부도
고생 많았다며 손을 잡아주던 고모도 지금은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죄인 취급하듯 노려볼 뿐이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형 진우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은 채 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민우 왔구나. 이제 다 모였으니 공식적으로 유언장을 낭독하고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지. 진우 형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하고 당당해서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친척들은 형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향해 혀를 찼다. 지 아버지를 5년이나 모셨다는 놈이 마지막 가는 길에 재산 탐이 나서 이 난리를 피우다니 쯧쯧. 누군가 나지막이 내뱉은 비수가 귀를 찔렀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울부짖을 때가 아니었다. 잠시만요. 유언장을 읽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들고 있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았다.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커졌고 형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아버지가 쓰시던 휠체어의 블랙박스 복원 데이터와 지난 몇 날 며칠을 밤새우며 분석한 기술 소견서를 화면에 띄웠다. 형이 가져온 유언장 영상, 그거 전부 거짓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남기신 게 아니에요. 방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화면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 속에는 형이 제시했던 유언장 비디오와 블랙박스에 찍힌 실제 아버지의 모습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다. 유언장 속 아버지는 너무나 멀쩡하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그 날짜의 아버지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가쁜 숨만 몰아쉬고 계셨다. 이건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영상입니다. 여기 목소리의 주파수를 보시면 아버지가 평소에 쓰시던 억양과 단어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합성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의 깜빡임 주기와 입 주변의 미세한 픽셀 깨짐 현상, 전문기관에서 검증받은 기술 분석 결과입니다. 형이 아버지를 이용해 우리 모두를 속인 거라고요. 내 목소리가 공증인 사무실의 높은 천장을 울렸다. 증거 화면이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친척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치기 시작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형의 시나리오가 내 손에 의해 처참하게 찢겨나가는 순간이었다. 형을 맹신하며 나를 몰아세우던 고모의 동공이 흔들렸고 삼촌은 마른 침을 삼키며 형의 눈치를 살폈다. 늘 여유롭던 진우 형의 얼굴에서 마침내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형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주먹을 쥔 손에 핏줄이 돋아나는 것이 보였다. 형의 눈빛에 서린 맹독 같은 안색을 보며 나는 속으로 이겼다고 확신했다. 정의는 살아있고 아버지의 억울함은 풀릴 것이라고 믿었다. 바로 그 순간 형의 옆에 조용히 서 있던 변호사가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낡은 종이를 꺼내들었다. 과연 훌륭한 분석이군요, 민우 씨. 하지만 그 영상이 설령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해도 이 재산 분할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은 서류는 컴퓨터 타이핑이 아닌 아버지가 직접 자필로 쓰신 듯한 빛바랜 서면 유언장이었다. 그리고 그 문서의 맨 아래쪽에는 아버지가 정신이 가장 맑으셨던 5년 전 그날의 날짜와 함께 의심할 여지 없는 아버지의 생전 친필 서명과 선명하고 붉은 인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만의 고유한 지장이 아주 깊고 뚜렷하게 찍혀 있었다. 터연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바로 형이 들고 온 아버지가 남기셨다는 유언장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재생하는 이 화면은 아버지가 평소 타시던 휠체어에 달린 블랙박스에 찍힌 실제 원본 영상이죠.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법정 안을 가득 채운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다. 화면 속 아버지는 말씀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이십니다. 하지만 형이 가져온 영상 속 아버지는 너무나 또렷하게 진우 형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형이 제시한 영상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음성과 과거 아주 건강하셨을 때의 얼굴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만든 딥페이크 가짜 영상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고 늘 당당하던 진우 형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형은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저건 완전히 조작된 주장입니다.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에 눈이 멀어 어떻게든 저를 모함하려고 가짜 블랙박스 영상과 있지도 않은 기술을 지어내고 있는 겁니다. 감정서류요? 돈만 주면 저런 사설업체 감정서 따위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혈육이라는 놈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이런 끔찍한 짓까지 벌이다니. 정말 천벌을 받을 놈입니다. 형은 오히려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 뻔뻔한 태도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5년 동안 아버지가 치매로 대소변을 못 가리실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고작 한 달 만에 나타나 기술의 힘을 빌려 아버지의 영혼까지 모독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우리 법조계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범죄는 여전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처벌하기 까다로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형의 변호인은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파고들며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 능력을 의심했고, 형이 가진 막강한 인맥과 자금력은 재판의 흐름을 다시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나에게 남겨주신 그 작은 휠체어 카메라의 기록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달라는 아버지의 눈물겨운 외침이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공방 끝에 재판장님은 양측의 자료를 모두 정밀 감정하기 위해 최종 선고를 잠시 미루겠다고 선언했다. 재판이 끝나고 텅 빈 법정 목도에서 형과 마주쳤다. 형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내 옷깃을 툭툭 치며 속삭였다. 민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세상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 편이야. 그깟 고물 카메라 영상 하나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법은 생각보다 느리고 멍청하거든. 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받아먹지 그랬냐?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형제라는 신락 같은 정마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핏줄이라는 이유로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했던 내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피를 나눈 형제란 없다. 오직 추악한 범죄자와 그를 단죄하려는 피해자만 남았을 뿐이다. 돈 때문에 아버지의 마지막 존엄마저 짓밟은 형을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믿었던 친형제에게 가장 잔인한 기술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모욕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은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